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할지 공시를 통해서 투자의 힌트와 투자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데일리 TV 인사이트는 타키오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올해도 뭐 좋은 인사이트 공시를 통해서 잘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뭐 방산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로봇주가 너무나 좋지만 방산주도 오늘 새해 첫 거래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12월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계엄 사태도 그랬고 탄핵 정국 이러면서 뭐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방산에 대한 드라이브가 조금 약화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조금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죠. 이런 상황에서 방산주 올해는 어떨 거로 보세요? 예. 방산주 올해는 이제 좋을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윤석열 정부의 그 12.3 계엄 사태가 방산이랑 연결된 이유를 살펴보면 좀 근거는 좀 있습니다. 무턱대고 떨어진 건 아니고 왜냐면 방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헬기나 그 탱크를 팔려고 할 때 헬기나 탱크를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내가 이 값을 쳐주고 내가 사올만하다. 단지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그 내가 헬기나 탱크나 그다음에 오늘 소개할 LNG 넥슨 같은 거는 천궁2, 패트리어트 미사일 갖다가 수입하려고 할 때 그 금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사주니까 당신네는 뭘 사줄 거냐. 이런 반대급부가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 반대급부는 사실은 이제 기업 간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고 수뇌부가 내가 방산을 갖다가 정부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뭘 사다 주자. 뭐 똑같은 거라도 사실 다른 나라 말고 여기서 사다 주자. 그런 물건이 없을까라고 알아보고. 그쵸. 그래서 이제 결정하고 하물며 사실은 최소한 방산 무기를 할 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사실은 해외 무기를 팔 때 미국 정부가 무기를 판매하는 대금의 일정 부분을 보조를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방산 같은 경우는 정권 수뇌부 간에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쵸.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방산을 갖다가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것이 작년에 이제 수익으로 나타났는데 계엄 사태가 터졌으니까 방산 드라이브 약해지겠구나.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것은 근거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 사태가 계속 몇 년이 갈 건 아니고 길어야 한 6개월 정도 갈 거고 그렇다면 그때 빠진 것 시간이 지날수록 빠진 요인이 이제 희석되고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대통령 할지라도 우리나라 방산을 갖다가 계속 정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맥락을 본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으로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올해 이제 방산 기업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19일 날 현지 시간으로 1월 19일이고 취임하죠, 우리 시간으로는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 유세를 하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나토 회원국들은 너네 나라는 너네가 지켜라. 알아서 자주국방해라. 아니 왜 우리가 지켜주길 바라냐 이러면서 그냥 말로만 레토릭을 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수치를 막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GDP 대비 그 너네 국방비를 3% 이상 올려라. 그 3% 미만인 국가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야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나토 회원국이 된 거지 내가 돈이 있으면 나토 회원국이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다 불이익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의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봤을 때 이번에 그 가이드라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은 전쟁은 옛날 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푸틴이 진짜 침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서둘러서 폴란드가 엄청난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폴란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던 뭐 헝가리, 리투아니아 이런 국가들도 다 방위 산업에서 매진할 수밖에 없고 그 노르웨이나 뭐 다른 국가들 마찬가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두 가지 정책적 호조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9일 날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일도 채 안 남았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들의 그 GDP 대비 3% 이상 방위비를 올려라.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각 회원국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기를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이제 K 디펜스를 할 수 있는 한국 방산이 사실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금 우리 방산이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평가가 좋고 가성비나 성능이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받고 있으니까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어쨌든 방산은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가 나토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한국 무기를 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방산 업체들도 이제 방산의 근데 최근에 저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 방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재래식 무기, 예, 뭐 예. 탱크,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면 요즘에는 뭐 AI랑 로봇이랑 엮인 그런 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I 또 드론과 관련된 예. 무기들도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개별 기업들도 투자나 M&A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올해. 그렇죠. 예, 해당 기업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계속 수시로 정보를 획득을 하고 네네. 그에 맞춰서 자기네 회사의 그 역량을 갖다가 집대성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꾸려가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민간 기업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제가 공무원이랑 공공기업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때가 되면 퇴근하는 분들과 네. 회사 수뇌부가 강력한 드랍을 걸어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삼성전자 가장 강력한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화수목 금금금이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 모아놓고서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일을 시키고. 계속 연구 개발하고. 네. 예. 그러니까 만약 작년처럼 이제 그 HBM을 개발을 못해서 주가나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그럼 옛날 같으면 추석 연휴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다 반납하고 거기에다 일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럼 뭐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이지만은 한 2000년쯤인가 그때도 삼성전자가 뭐 세계 반도체 메모리 디램이 1위가 된 지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급의 부장급에서 이제 위에다가 저 내일 좀 이렇게 월차 좀 내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온 그 상무가 뭐라 했냐면 아기 네가 낳냐?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갈 수 없었다는 게 네. 삼성전자에 내려온 일화예요. 근데 그 정도로 물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그런 식으로 일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건 우리나라 그 주인 있는 회사에서 그 강점 중에 하나가 시장이 변할 때 능동적으로 빠르게 열심히 대처하는 대응하는 것이 또 기업의 역량이다. 그런 점에서 방산도 역시 작년에 탄력을 받았으니까 탄력을 받으면 직원들도 힘이 나요. 그렇죠. 내가 일했던 회사가 사실은 자기네 회사 나는데 네. 환율을 명함 돌려도 예를 들면 현대 롯데입니다. 현대 자동차인 줄 알았는데 현대 롯데이 현대차 그룹이냐 모르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작년에 이제 그 방산을 통해서 현대로템 많이 알려지니까 현대로템이 유명한 회사구나.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그렇죠. 이런 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도 더 사기가 이제 올라가고 또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이 사실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 12.3 계엄 사태는 정말 그런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추세가 약간 손상됐다는 건 아쉬운데 뭐 그래도 올해의 긍정적인 전망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한번 기대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지난 이 연말에 이슈도 예. 있었어요. 방산주들에 관련된 개별 이슈도 있었는데 LIG 넥스원이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뭐 예. 방산이 다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LIG 넥스원은 또 특별히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예, 예. 투자를 지분을 확대했다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또 이슈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GRC라고 이제 싱가포르 국부펀드인데 네. 한 뭐 780조 정도의 자산을 군용하는 엄청난 세계적인 숫자죠. 이제 예, 자산 그렇죠. 운용 기관이죠. 이 GRC가 사실은 24년도 3월달에 네. 그때 벌써 그 LIG 넥스원이 주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투자를 해서 신규 대주로 등재가 됐었어요. 아. 그리고 GRC가 그때도 신규 대주 등재됐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 정부 자체가 네네. 어쨌건 GRC랑 싱가포르 자체 정부 자체는 별개 기관이니까 GRC가 먼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싱가포르 그 정부도 같이 투자를 하면서 양대 기관을 합쳐가지고 싱가포르 자금이 이제 LIG 넥스원의 지분이 10% 육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LIG 넥스원이 더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대로 사실은 LIG 넥스원의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갔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 계엄 사태를 하면서 방산주가 빠지는데 그쵸. 12월 4일 날 이제 공시를 그럼 보면 다음 이제 그 매일 어떻게 거래했는지 나왔는데 네. 12월 4일 날 GRC가 LIG 넥스원에 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공시 규정이 5에서 10% 사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가 변하면 이제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가 늘었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공시를 한 발생해가지고 이제 12월 27일 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그걸 보면은 한편은 이제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잘못을 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외국에서 그리고 사실 외국인들은 투자하기가 꺼려진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1,400원에 투자했는데 환율이 1,450원이 됐어요. 그럼 그쵸. 앉아서 환차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환율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예측하기 힘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GRC가 환차손 갖고는 우리는 개의치 않아.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투자할 건 아니잖아.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하고 LIG 넥슨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한편에 좀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여전히 GIC 입장에서는 LG 넥스원이 유망한 기업이라고 네.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했다라고 보는 것이 또 타당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계엄 때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찬스라고 생각한 게 싱가포르 국부펀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 올라갔는데도 오히려 매수를 해서 환차 손보다 앞으로의 수익 낼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LIG 넥스원에 그럼 어떤 점을 보고 투자했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결국 LIG 넥스원이 국내 시장에서나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받게 된 계기는 이제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천궁2라는 무기를 갖다가 수출하게 되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천궁2는 그 중동에 처음 진출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UAE도 진출을 해서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궁2에 좀 설명을 드리면 천궁2는 쉽게 얘기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우리가 해외 토픽에서나 야 미국 참 대단해. 그렇죠. 날라오는 외국의 미사일을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격추시킨대요. 거죠. 야 그런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바로 천궁2입니다. 그러면 아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있는데 왜 굳이 왜 우리 한국에 걸 썼을까요? 예, 천궁2를 가져왔느냐?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성비입니다. 성능 비슷한데 저렴하니까. 거의 뭐 가격이 뭐 한 5분의 8분의 1 가격이가지고 그렇게 싸요? 예, 예. 네. 아, 사실은 뭐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그 경쟁력이 뭐냐면 가성비입니다. 그렇죠.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국내 최고 인력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잖아요. 똑같은 인력을 만약에 미국의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채용한다면 임금을 최소 2배, 3배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적게 주면서 일을 시키니까 일을 시킨 거에 따른 그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은 쭉 뻗어갈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사드나 이제 천궁2가 사드나 패트리어트에 비해서는 한 3분의 8분의 1 가격이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구입을 한 입장에서는 그쵸. 똑같은 성능인데 왜 우리가 더 줘야 되느냐 이런 맥락이 있고 그쵸. 그 당시 사우디는 두 가지 또 다른 쟁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당시 바이든 정부랑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랑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네, 그렇죠. 예,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아니 내가 내 돈을 주고 사는데 굳이 왜 너한테 왜 돈을 주냐? 그러니까.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이제 좋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겠죠. 예, 국가 간의 정상 간의 이제 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아니 굳이 그러면 패트리어트 빼고 다른 거 찾아보니까 한국이 한국에 있습니다. 괜찮네. 예. 천궁2 가격이 얼마야? 3분의 1 가격입니다. 야, 그걸 하자. 이래서 천궁2를 선택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맥락을 다 파악한 다음에 아까 GIC가 올해 작년 3월에 대주주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되게 이렇게 급당 그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네네. 상황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을 늘렸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이런 사인을 줬습니다. 지분을 늘려서 이제 거의 10%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훈풍도 전반적으로 방산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 뭐 다른 요소들도 저희가 또 어떤 거 봐야 될까요? 올해 방산주 볼 때. 결국 이제 언제 우리나라 전국이 또 안정되느냐. 네. 안정이 돼야지 환율도 좀 멈추고. 그러니까 그쵸. 환율이 1,400, 1,500원 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외국 입장에서는 이 환율이 더 올라갈 거냐. 이거를 갖다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전국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이 우리나라 정치가 좀 이렇게 예측 가능한 때가 되면 선거를 하고 선거하고 뒤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쵸, 예. 갑자기 12월 3일 날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계엄사태 터지면서 온 나라가 뭐 사실 뭐 제가 아는 지인은 그 당시 이제 해외에 있었는데 네.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 비행기표를 끊어왔더니 해외에 있던 지인이 들어가지 말라고. 아, 너 서울에 갔다가 계엄 지금 발동됐다. 서울에 갔다 왔다 다시 못 나면 어떡하느냐.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자기는 한국이니까 이런 거에 그렇게 큰 위기를 여기지 않아가지고 그쵸. 들어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우리의 정서인 거고 그렇죠. 외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놀랐다고 하니까. 예,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야지 사실 추가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네. 우리나라 어떤 기관들도 안정적으로 이제 자금 집행할 것이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데 근데 뭐 길어야 뭐 한 6개월 정도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제 2025년 1월을 접어들었고 상반기 안에는 뭔가 결론이 나겠죠. 예, 예. 네. 그런 점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면서 적립식으로. 근데 주식 투자는 사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우리의 재테크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하기엔 너무 덩치가 크고 네. 사실은 또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그 테마주에 투자하지 마시고 방산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따 말씀드린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하시면은 올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또 중요한 한 해가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가 빨리 좀 안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가
뭔가 주도권을 갖고 방산 산업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돼야겠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결국에는 뭐 세계 정세를 다 봐야겠네요. 방산 투자 잘하려면.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주 한번 봤고 이제는 바이오 아까 말씀해 주신 바이오도 좀 볼게요. 바이오 관련해서도 한올바이오 파마를 오늘 좀 체크를 해볼 텐데 한올바이오 파마는 또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늘렸어요. 이것도 어쨌든 긍정적인 사인 아닙니까? 긍정적인 사인이고요. 그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제 지난 3년 전부터 저는 이제 그 국민연금 정책에 동의하진 않지만은 국민연금 내부적으로는 한국 주식시장의 숫자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렇죠.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낸 국민연금을 갖고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해야지 나도 잘 살고 되는데 그러니까요. 국민연금 해외 투자하면은 그럼 우리는 해외 투자 우리도 같이 해외 투자하라는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요. 어쨌건 뭐 지금 이제 국민연금의 정책을 논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올 바이오 파마에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게요. 지분율 10% 넘겼습니다. 아, 넘었나요? 예, 그 지분 10% 넘겼다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차트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아까 말한 GIC도 마찬가지고 AI로 이제 자금을 집행했을 때 그걸 포착을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10%가 왜 중요하냐면은 5에서 10%까지는 대주주가 많이 있는데 10%가 넘어가면은 그 공개해야 될 정보가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10% 넘기게 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이미 9.9%까지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투자해서 10% 넘겨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한올 바이오 파마가 적어도 25년 상반기 6개월 내에 중요한 수익률 창수가 난다라고 판단했으니까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민연금의 이번 그 지분 투자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10%를 지분을 넘기게 되면 뭐 매매할 때마다 공시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절차들이 따르게 되는데 그만큼 국민연금이 지금 한올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한올 바이오 파마의 최대주는 대웅제약입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이 몇 년 전 한올 바이오 파마에 갖고 있는 기술력을 보고 같은 제약사니까 누구보다도 이 한올 바이오 파마의 경쟁력이 실체를 알 수 있거든요. 이 바이오주나 이 제약사에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들 좋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 꼬꾸라지고 어느 날 임상이 실패해버려요. 실패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난감하거든요. 그 용어도 너무 전문적인데. 소송 걸렸다고 그러고. 근데 이 대웅제약이라는 자기가 제약사의 전문가가 사실 한올 바이오 파마 인수했다는 것은 한올 바이오 파마의 보통 이게 파이프라인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일단 하나 안심이 되는 요소고 두 번째 뭐냐면 한올 바이오 파마가 갖고 있는 그 질환제가 자기 면역 질환제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정상일 때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면역 기능이 활발해져 가지고 사실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수시로 암세포가 생깁니다. 우리 체내에. 근데 우리 자기 면역이 이제 그 암세포를 죽여 가지고 우리가 그걸 모르는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면역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과도해져 가지고 암세포가 아닌 정상표를 갖다 공격하는 경우 그게 자기 면역 질환인데 이걸 갖다 치료하는 데서 그 한올 바이오 파마가 세계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2017년에 한올 바이오 파마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술 몇 가지를 갖다가 스위스 기업 그 기술 이전에 로이반트 인수래요. 그다음 로이반트는 그걸 갖고 또 미국에 있는 자기네 계열사에다가 이뮤노반트에다가 이걸 갖고 미국에서 임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랑 이뮤노반트랑 주가 동향을 보면은 완전히 동조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주가가 떨어지면 한올 바이오 파마 주가도 같이 떨어져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년 동안의 양사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뮤노반트에 기술 이전을 했고 이뮤노반트가 지금 기술 이전 받은 거 가지고 임상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이뮤노반트가 기술 임상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보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같은 기술 이전을 한 거 가지고 한올 바이오 파마가 중국에서 이미 작년 그 상반기에 임상을 다 끝냈어요. 아, 중국에서요? 임상이 다 끝났고 지표가 좋았어요. 지표가 좋았으니까 임상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제 너 약품 판매할 수 있어라고 허가를 해준 건 아니고 보통 항상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작년 상반기였으니까 올해 상반기 정도면 품목 허가 나올 것이다. 시판 허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중국에서만 이게 판매를 해도 한올 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멘텀이 생긴다. 크니까. 그게 있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유한양행의 어떤 참고 자료 유한양행을 복귀해봐야 된다. 아, 예. 유한양이 작년 렉나자라는 그 신약이 나오면서 주가 엄청 뛰었죠. 70% 그쵸, 이상 그쵸, 수익이 예. 났는데 사실은 그것을 예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렉나자가 한국 시약처에서 임상 승인을 이미 받았었어요. 받았었죠. 예, 2년 전에 받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FDA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중국이 미국 FDA나 우리나라보다는 낫다 할지라도 그래도 중국인데 임상이 잘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으로 연계돼서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에 중국 쪽에서의 이 임상을 받은 거, 중국에서는 어쨌든 허가를 받은 것이 모멘텀이 되어서 미국 FDA 쪽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을 뭐 국민연금에서는 거기에 조금 거기에 봤다고 봐야겠죠. 그것의 가능성을 좀 봤다라고 예.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자, 이렇게 한국바이오파마 국민연금이 이렇게 지분을 늘렸습니다. 10% 넘게 지분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연금의 힘을 받아서 한올바이오파마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제약바이오에서도 하나 관련된 중요한 공시를 알려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새해 첫날 첫 거래일부터 아주 좋은 재미있는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올해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